저희 회사가 IT 주식을 안 하는 이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제가 알기로 한 20%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팔 하나 띄고 주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10배 오르는 주식도 몇 개씩 있고요. 2배씩 오르는 주식은 정말 많아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자산운용사. 제가 알기로는 약간 운영하는 스타일이 일반 기관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종목 수가 되게 적고요. 국내 10개, 해외 10개 이하로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운용력 개인당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한번 품을 들였는데 단기에 작은 수익률만 내고 팔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유 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고 개별 종목이나 이런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도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확실히 좀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본다면은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팁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이제 시장이라든지 매크로 이런 부분에는 거의 치중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은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보고 있긴 하지만은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는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OECD 경기 선행지수, 환율, 금리, PR 이 정도는 참조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해당 지표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좀 선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고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분들은 주로 많은 자산을 한국 주식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A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자산을 아주 다른 쪽으로 옮기진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자금이 유입돼야 증시가 오르는 거고 반대로 그 자금이 나가면 증시가 떨어집니다. 그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의 자금 유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자금 유출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 돼본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보죠. 근데 6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아야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6만 원에 샀는데 만약에 환율이 원화가 같이 절상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또 수익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큰 요소라서 환율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랑 PER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투자자산에 투자하던 간에 돈을 버는 목적으로 돈을 넣는다고 하면은 안전자산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10% 수익을 주는데 그게 하나는 은행 예금이고 하나는 주식 수익률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 예금을 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원금도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변동성도 작기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할 요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이라든지 그 시장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때 PER이 높다,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보다 높다, 낮다, 뭐 업종별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사실은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중요도가 높은 것 하나를 꼽자면 지금 금리에 비해서 이 PER의 역수인 이익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금리와 PER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PER 관점에서 뭐 단순하게 이익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익이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증권가에서 일반적으로는 12개월 포워드 PER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너무나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 PER을 쓴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익을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2개월 포워드 PER을 좋아하는데 네.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별 주식 중에서도 뭐 중소형주는 이익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장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주식은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게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줬을 때에만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 자체가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전반적인 상장 기업의 총합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익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뭐 작년 거든지 올해 거든지 뭐 트레일링이든지 포워드든지 사실은 아주 큰 변수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지표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을 아주 덜 보는 편이고요. 개별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그 이익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냐 이거에 아주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용을 하시다 보면은 뭐 전체 주식 비중이라든지 현금 비중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타 방송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방송 시점이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이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현금 비중이 20%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현재 시장 관점에서 좀 싸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린 편인지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유를 남겨놓은 것인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현금 비중을 0에서 40%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0에서 40% 중간이 딱 20%잖아요. 그럼 딱 중간이네요, 지금? 네, 저희는 그냥 아주 평상적인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뭐 고평가도 아니고, 아주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개별 주식 잘 찾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앞으로 더 안 떨어지냐, 무조건 저점이냐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약간 시장에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별 기업 관점에서 뭐 우리가 생각했던 뭐 목표 주가라든지 적정 주가 이거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너 늘리는 것인지 그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개 다 포함되어 있고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큰 요소는 우리가 주식시장이 싼지 비싼지를 결정하는 데가 이제 메인 변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는 일부 개별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면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현금 비중을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주식을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더라 라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부 소극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관점에서 먼저 기준을 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PR 관점에서 그럼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최소한 다 봅니다. 그 이상 보는 것도 있지만, 네 가지는 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력을 보면은 VIP 자산운용, 키움증권에서 이제 풀업 트레이더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더 퍼블릭 자산운용까지 이제 하면서 운용을 하시는데, 다양한 기관 투자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약간 투자 스타일이 좀 분류별로 다를 것 같긴 한데. 기관 투자자를 하나로 묶기는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도 기관 투자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아직 1,200억 밖에 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운용사들, 수조 원 이상의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주로 이 패시브라고 하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운용을 해요. 그거는 주식 시장을 어느 정도 추종을 하고 그 안에서 조금의 초과 수익, 알파를 추구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덜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주식시장이 올라야지만 절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큰 자금들은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로 보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긴 열었지만 제가 주식 시작한 게 2004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치면 저점부터 해서 3배 올랐고요. 20년도. 적게 올랐다고 치면은 2000 중반부터 3000이니까 뭐 10% 정도밖에 안 올라. 10에서 20% 정도밖에. 그러면 연 복리 수익률로 하면 아주 작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따라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절대 수익이 낮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라면 굳이 시장 추종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봤을 때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절대 수익형 펀드,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조금 진보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5에서 10여 년 전부터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럴 만큼 아주 다양한 그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각각 맞추어서 상품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나와서 뭐 다양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네. 이제 섹터별로 상대 비교를 다 하면서 뭐 어디가 어닝 그로스가 더 높게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네. 그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패시브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미디어에 노출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거는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펀드 매니저는 미디어에 잘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을 알릴 필요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숫자로 증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원이니까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이름값과 바로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는 회사원이지만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그런 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에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하는 것이 자기가 맡은 섹터,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보다 낫다. 내가 가진 섹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다, 안 좋다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자금의 성격들은 그렇지 않은 방향, 아까 말씀드린 절대 수익형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테마형, 나는 이런 방식, 헬스케어에만 투자할래, 나는 성장주에만 투자할래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자본시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PI 부서라고 하죠? 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은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로 버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들이 가진 현금, 회사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도 그냥 놀리지 않고 그거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뭐 이런 것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을 고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투자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쪽을 이제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에서 그 일을 했었고요. 네. 이 부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그리고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회사가 100억 원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고객들한테 받는 돈이 수수료가 연간 100억씩 들어오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100억씩 들어오다가 2배가 되면 추가로 100억을 더 버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영업을 잘했어요. 네. 근데 그 자기 자본을 하는 회사가 그 팀이 100억을 운용했는데 반토막 나서 까먹었어요. 50억이나. 네. 그러면 추가로 100억 번 거에서 절반이 바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 투자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바로 그 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또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손익 관리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적인 패시브 투자하시는 곳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얼마나 벌었어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 공모펀드, 뮤추얼 펀드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을 넣었는데 뭐 10만 원 깎였다고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10%니까 기분이 되게 나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이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돈을 10%나 손실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장이 주식시장이 20%나 빠졌고요. 그랬으면 원래는 20만 원 잃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잘해서 지금 1등이고요. 10만 원만 잃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자기 자본 투자하는 팀에서 사장님, 회장님한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재떨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시야를 짧고 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내는 쪽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VIP 투자자문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주 극단적인 이 고유계정 운용하는 쪽에서도 있어 봤기 네. 때문에 그것을 좀 조합을 해서 긴 시각을 가지면서도 고객과 호흡해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회사를 꾸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는 기준이 그럼 데일리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로 못 낸다고 뭐 혼이 나거나 쫓겨나진 않는데요. 데일리로 원단위 손익이 개인별로 나옵니다. 와, 그리고 그게 본부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다 풀업에 있다고. 풀업에 있다고는 아니고 풀업에 가서 벌고 나오죠. 벌고 나온다. 네, 그렇게 절대 수익을 해야 되고 매우 예민한 부서인 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또 든든한 두둑한 성과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보통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체를 차리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 정글과 같은 그런 주식시장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약간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는요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네. 전문 투자자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또는 내가 투자하는 그 곳이 성장을 한다면 그 주주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주식이 하나만 있다고 해보자고요. 삼성전자 하나만 있어요. 모두 다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주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을 잃었나요? 아니죠. 잃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를 한 주씩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상대적 박탈감, 나는 한 주밖에 없고 넌 10주니까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커지면 도박과는 다르죠. 도박은 내가 돈을 딴 만큼 누군가가 분명히 잃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전문 투자자를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질 바에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만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난이도가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르쳐도 보고 강연을 통해서 책도 써보고 해봤는데 기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질의 문제. 네.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네. 그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계산하는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요.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즐겁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잘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테니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는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이 정말 싫어. 난 이 몸이 젬병이야. 근데 유행이라고 해서 억지로 테니스를 쳐야 된다고 해보세요. 뭐 상사가 야, 또 테니스 쳐야 돼, 같이 치자 하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 짜증이 나면 테니스 실력이 안 늘겠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직접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인덱스에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인덱스에 투자하건 뭘 하건 간에 이제 직접 투자에 상반되는 말은 이제 간접 투자잖아요. 네.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안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윳돈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데 쓰고 나머지 본인이 맞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자금의 성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위험을 내가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게 주식이 됐건 뭐 주식이 됐다면 인덱스가 됐건 뭐 액티브 펀드가 됐건 뭐 해외 주식이 됐건 국내 주식이 됐건 그걸 그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나 펀드라도 인덱스라도 하는 것은 사실은 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뭐 개인 입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국면이 되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를테면은 정말 나는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게 즐겁다라고 해서 네. 스스로 이렇게 뭐 전업이라든지 전업이 아니라고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관점에서 네. 또 이제 책에 이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매년 2배 이상 오를 주식을 찾아냈다.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주식이 늘 존재를 하고 좀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 발굴 방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브로드한데,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봐라. 이 2배 오르는 주식이요. 뭐 1년에 1개, 2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뭐 어디다 기고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통계치를 내봤습니다. 네. 1년에 10배 오르는 주식도 몇 개씩 있고요. 2배씩 오르는 주식은 정말 많아요.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못 찾는 것 뿐이에요. 왜 못 찾냐? 어려운 데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반도체가 요새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한번 공부해볼까? 뭐 우주 산업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런 데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목도 아니고 제 목도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기술 또는 무슨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들이 요새 뭘 구매하느냐, 어떤 서비스에 돈을 더 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여기에 돈을 많이 쓰네? 하는 것들을 분명 생각해 보시면 있으실 거고 앞으로도 그걸 습관을 들이면 기록하다 보면 이런 걸 발견했어.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상장된 게 뭔지 비상장은 어차피 일반 투자는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장된 걸 보고 그럼 상장된 회사에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회사한테 큰 영향을 줄까? 나는 거기다 돈을 많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사업부 중에서는 되게 작은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고요. 매출액 비중도 꽤 탄탄해. 그러면 내가 생각한 만큼 잘 되면 이 회사에 큰 영향, 좋은 영향을 주겠네? 근데 주가를 봤더니 이미 올라 있어. 아니면 뉴스에 이미 거론돼 있어. 그것도 아니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다 써놨어. 이 아이템이 요새 잘 팔리면 이 회사가 대박 날 겁니다. 그런 거 다 버려. 다 버려도, 전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다 버려도 1년에 2배 되는 게 한두 개씩은 나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제가 테니스 얘기했잖아요. 그럼 테니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테니스를 하려면 뭘 사야 될까? 채도 있어야 될 거고, 신발도 있어야 될 거고, 운동복도 있어야 될 거고, 테니스 코트를 빌려주는 사람도 있겠네? 또는 심지어는 스크린 테니스라는 것도 생기네?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상장사는 뭐가 있고, 정말 영향이 큰 회사는 뭐가 있고, 그러면서도 주가가 안 오른 회사가 뭐가 있는지. 테니스도 있을 거고, 작년에 뭐 골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뭐 포켓몬 빵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뭐 제로 사이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많이 널려 있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이제 주의의 귀를 기울여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현상들을 사실 투자 아이디어만 연관시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 아이디어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개씩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백 개를 날리는 거예요. 궁금한 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날리는 방법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괜찮은데? 포켓몬빵 잘 팔리는데? 실적 잘 나오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테니스도 상당히 많이 치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뭘 날려야 되지? 그런 건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방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포켓몬빵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러면 포켓몬빵이 상장사인지 보는 거예요. 상장사입니다. SPC 삼립이라는 상장사. 네. 그럼 SPC 삼립에서 포켓몬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봐요. 네. 근데 포켓몬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 회사가. 왜냐하면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밀가루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빵 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빵 분야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일반 빵 분야에서도 포켓몬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낮은 두 자릿수, 뭐 10%, 20%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포켓몬빵의 비중이. 근데 포켓몬빵이 뭐 2배 팔렸다. 네. 그럼 10%에 2배면 매출이 10%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뭐 10배 팔렸다. 그러면 매출액이 2배 증가하겠죠. 근데 10배 같이 그렇게 팔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출 비중까지 봤고 생산 능력까지 봤는데 이게 매출액을 크게 할 수 없겠다. 라고 해서 이제 드랍하는 거고요. 보통 그런 단계에서 많이 없어지고요. 그게 좋은 단계를 넘어섰어. 예를 들어서 포켓몬빵이 정말 10배 팔렸네? 그래서 매출액이 2배가 되고 이익은 한 3배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미 올라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다 써놨거나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가가 안 오른 것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다 보면 1년에 하나는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1년에 하나만 잘 발견을 해도 복리 수익률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몇 년만 지나면 상당한 그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연에 26%거든요. 그게 3년에 2배가 되는 복리 숫자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하루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메모장에 매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1년 내내 하나도 못 사도 돼요. 3년 동안 1000개를 봐서 하나만 잘 샀어요. 그럼 2배가 됐어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하나를 2배 먹었으니까 연간 26% 수익률이 나오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샀다가 또 하나만 하면 2배가 나오면 또 연 복리 26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워런 버핏인데, 워런 버핏이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자본 총계 증가율로 수익률을 따졌을 때도 18%, 19%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3년에 그런 거 하나씩 찾아서 연복리 26을 한다? 그럼 워런 버핏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제 생각엔 호기심이 없거나 아니면 계산하기 싫거나 아니면 3년을 기다릴 생각이 없는 거죠. 기다린다는 게 사서 3년을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해요. 네. 사기 전까지 현금을 100 쥔 상태에서 정말 완벽히 3년 내에 2배 갈 주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카카오뱅크에 넣어놓을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라고 한다면 예금 계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갑자기 주식으로 오해할까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저기 일반 CMA 통장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기다릴 수 있느냐. 그때까지 주식을 안 살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호기심도 없고 계산도 안 하고, 근데 돈은 벌고 싶으니까 아무 주식이나 샀다 팔았다 기회가 와도 마이너스 나 있으니까 못 팔고,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좋은 기회는 조금 사서 조금 먹고 없어지고. 뭔가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예수금을 안 쓰면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급증 그런 거. 네, 그거를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투자를 정말 잘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잘하면.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풀업에서 정말 매일에서 정말 벌 수 있을 워런 정도? 버핏 수준 되면. 그 정도 수준 되면? 그 정도 수준 되면 계속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눈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없어요. 저는 없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정말 완벽한 기회가 있을 때만 현금을 쓰고, 그러면 이제 몇 년, 한 1, 2년 이내면 충분히 오르거든요. 몇 배씩 올라요. 네. 그럼 또 팔고 또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찾으면서. 그게 재밌어야 돼요. 매년 이게 2배 오를 주식을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은 정말 이론적으로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100%가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험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실패한 경험담이요? 실패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성공만 했으면 연복리 수익률이 26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연복리 100이었겠죠. 근데 실패를 너무 많이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IT 주식을 안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이 IT를 빼놓고 주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제가 알기로는 20% 차지하잖아요.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거기 뭐 기타 등등 자회사, 그다음에 뭐 협력업체들 합치면 IT 하드웨어가 제가 알기로 30%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팔 하나 띄고 주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IT 주식을 안 하냐?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IT 주식이. 근데 IT 주식이 왜 안 되더나, 옛날에는요, 주식을 할 때 싼 주식,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는 거, PER, PBR이 낮은 거, 그러면서도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새 이게 잘 된대. 요새 같으면은 뭐 폴더블 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로 같으면 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많이 쓰일 거니까 거기에서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경우를 했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일반 피처폰이 스마트폰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폴더블폰 많이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맞췄는데 그 안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기술의 변화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의 말을 빌면 능력의 범위에 밖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IT 전문가, IT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IT 회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장밋빛이야. 이 회사가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에 뭐 애플에 이제 공급을 할 거고 테슬라에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이만큼 대박이 납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삼성전자 이재용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팀 쿡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된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얘네들이 얘기한 대로 높은 값에 다 사줄지 아니면 니네 거 사주고는 싶은데 단가를 좀 낮춰보자 라고 해가지고 기대한 이익률이 안 나올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IT 주식을 너무너무 많이 실패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해다가는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지도 못한 채 나이를 많이 먹겠구나. 그래서 그걸 안 해도 연에 20-30%는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포기하자 라고 어느 순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통 실패한 영역들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실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건 못하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순간부터 저희 회사의 그 수익률이 조금 견고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뭐 추가적으로 뭐 디스플레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투자 안 하고서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주식이랑 연결시키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연봉 26% 정도는 충분히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